자, 봅시다. 이제 향촌 질서의 변화부터 사회를 끝내보도록 할까요? 향촌 사회의 변모 갑시다. 사족이라고 하는 건 양반을 말해요. 원래 있었던 양반. 자, 지금 여기가 향촌, 시골이다. 그러면 향촌에 원래 양반들이 원래 존재했겠죠. 이 사람들은 뭐 사림일 수도 있고 쭉 그 전에 양반들. 자, 이렇게 원래 양반들을 우리는 구향이라고 불러요. 원래 양반들. 자, 그러면 구향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양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죠. 자, 특히 새로 등장한 양반, 가장 대표적으로 분홍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홍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향이라고 하는데, 자, 분홍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요호부민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홍을 다른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요호부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분홍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호부민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홍이라고 하는 건 새로 등장한 양반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새로 등장했으니까 신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양반들 구향, 새로 등장한 조선 후기에 나오는 새로운 양반들을 신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구향과 신향은 서로 대립을 한다. 어떻게 대립을 하냐? 구향은 구향대로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양반이라고 생각하면 새로 등장한 양반들이 좀 꼴보기 싫겠죠. 그리고 나는 원래 양반이야 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겠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향은 구향대로 양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신향은 신향대로, 자, 그럼 신향이 해보고 싶은 건 뭐겠어요? 양반이 됐어. 그럼 뭘 하고 싶어? 양반 행세를 해야 되지. 이제 나 양반이야. 이런 자꾸 이제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향은 구향대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역할, 신향은 신향대로 양반 행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양반 노릇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 여기는 양반 행세, 양반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노력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그 노력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사족 같은 경우는 구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뭐냐? 자, 양반들의 지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자, 한번 쭉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양반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족보를 편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족보는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런데 족보를 다시 한번 편찬하고 족보를 정비를 하고 하면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뚜렷하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족보를 연구하는 또는 족보를 공부하는 이런 학문을 우리가 보학이라고 불렀어요. 앞에서 예학, 보학 하면서 나왔었죠. 보학이라고 하는 건 족보를 연구하는 거고, 족보를 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냐? 자기 집안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역시 족보를 편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청금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금록이라고 하는 건 학교 출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성균관, 사학, 서원, 향교 다 들어가요. 학교 출석부, 학교 학생 명단이 되겠죠. 그래서 청금록을 작성하면, 자, 내 이름이 여기 원래 있었어. 그럼 나는 원래 양반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양반으로서의 과시를 위해서 청금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원과 사후를 건립하는 경우가 있죠. 서원과 사후, 서원, 우리 집안의 학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선현, 선비를 기리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백운동 서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후라고 하는 건 그냥 사당이에요. 사당. 우리 조상을 기리는 사당. 그래서 집안에서 또는 양반들의 가문에서 서원과 사후를 건립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족촌을 형성해요. 동족촌 또는 동성촌, 동족촌이나 동성촌을 형성을 하는 거죠. 자, 말하자면 동족, 자기 친족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 왜냐면 우리들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들끼리 뭉치고 그래야 힘이 세지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응집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약을 실시하기도 하죠. 자, 동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래는 향약, 여러분 향약 알죠? 향약. 향약이라고 하는 건 양반들, 살인들이 중심이 된 요 마을에서의 조직이고, 단순히 양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일반 백성까지 싹 참여를 시켜서 양반이 중심이 된 마을의 조직이에요. 양반이 자기들 중심으로 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향촌에 향약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향촌, 시골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원래는 수령이어야 되겠죠. 수령이 임금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양반의 힘이 점점점 세지면서 향약을 주관하는 살인들의 힘이 세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살인의 힘이 너무 세지게 되자 향약을, 그 마을의 양반 중심의 모임을 수령이 관리하도록 아예 수령한테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령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조 때부터. 자,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수령 힘이 세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향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향약에 참여를 하거나 하면 양반의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 동약은 뭐고 향약은 뭐냐? 자, 향약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크기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거예요. 향약은 군과 현을 단위로 해요. 향약은 군과 현을 단위로 해. 쉽게 말하면 범위가 넓어. 지금으로 하면 한 구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래서 요 구에 하나의 향약이 있었다. 근데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양반이 분화가 돼서 내가 향반이 되거나 잔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골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나는 그냥 향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군과 현 단위로 향약을 조직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양반인데 내 말빨이 잘 먹히지도 않아. 즉 향약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넓은 지역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 말빨이 절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동약이라고 하는 건 동네 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향약을 내가 만든 거죠. 그러면 그래도 내 말빨이 좀 먹히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동약이라고 하는 건 향약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도 내가 양반 행세하려면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향약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 동약.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동약, 동네 향약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사족은 사족대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 자, 그러면 이제 분홍으로 갑시다. 분홍은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양반 행세 좀 하고 싶은데, 양반 행세를 좀 하고 싶겠죠. 나 양반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 이런 분홍들이 그러면은 양반 노릇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일단 분홍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사면 되죠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향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향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우리 뭐 향약도 벼슬이 있잖아요. 직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돈을 주고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향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행세 좀 하려면 힘센 사람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 된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힘센 사람이 누구냐? 수령이죠. 그래서 수령 옆에서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야 좀 이제 권력을 좀 나눠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권과 결탁 이렇게 표현해요. 관권과 결탁. 관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권력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데? 수령이지 당연히. 임금이 임명하니까. 그리고 수령 밑에 있는, 그래도 권한은 좀 작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공무원은 누구냐? 향리.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령과 향리랑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자, 사실 사족도 수령과 향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분홍도 수령과 향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어떻게 되냐? 세지겠죠, 엄청.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로 양반들이 잘 보이려고 하고 힘 세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힘 세진 사람은 누구예요? 수령과 향리. 그죠? 관권. 수령과 향리만 힘이 세졌구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령과 향리만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조선 후기의 향촌 시골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은 누구야? 수령, 향리. 그쵸? 수령과 향리만 힘이 세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분홍 같은 경우는 향회를 장악하기도 하는데 요 향회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양반의 권한을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반들을 위한 조직, 모임이 향회. 그런데 향회가 나중에 가면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지역에서는 수령의 힘이 세고 서로 수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향회라고 하는 건 원래 양반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어야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은 지방에서 향촌에서 수령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수령한테 서로 잘 보이려 하다 보니 이 향회가 결국에는 양반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만 하더라. 그게 뭐냐면 수령이 세금을 거둘 때 자문으로 삼기 위한 기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수령이 세금을 거둘 때 그냥 수령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으니까 향회에 물어봐요. 이런 거 좀 거두면 어떨까? 그러면 이 향회라는 건 무조건 찬성하는 역할만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관으로 전락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회가 역할이 좀 달라지기도 하더라. 그게 바로 요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관건과 결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조선 후기의 힘이 세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면 수령과 향리.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힘이 세지더라.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랑 경쟁 중이냐면 사족과 그 다음에 분홍, 구향과 신향이 경쟁을 하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경쟁이 아니고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두 세력의 경쟁, 싸움 이런 거를 결국에는 야 이건 전쟁이야 이런 의미로 뭐라고 하냐 향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향과 신향의 대립은 전쟁이다. 전쟁. 향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기도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635페이지 보시면은 사족들의 지위 강화 노력. 여러분 책에 사족들의 지위 강화 노력.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면 요호부민의 성장. 그래서 분홍층도 역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분홍층도 나름대로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결과. 자, 우리는 결과로 넘어가 봅시다. 636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럼 이렇게 구향과 신향이 막 열심히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데 자, 결국에는 딴 사람들만 힘이 세지게 되죠. 양반 말고. 자, 그래서 향촌에서 힘이 세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수령, 향리, 즉 관권. 자, 그래서 관권의 강화, 즉 수령과 향리의 강화. 자, 그 다음에 향회 기능 축소. 향회라는 게 원래 양반들의 권익을 위한 거니까 양반들이 힘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향회의 기능은 축소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진, 자, 수령이 힘이 제일 세졌다고 했죠. 그러면 수령이 내가 힘이 제일 세졌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하면 좋겠지만 이 수령이 또 나쁜 짓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 되는 거죠. 세금을 몽땅 걷고 농민들을 수탈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농민 수탈 강화. 결국에는 농민 수탈 강화. 자, 그리고 가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총액제의 실시. 이거 우리 경제 파트에서 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총액제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내가 가진 재산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총액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부터 할당량이 쫙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할당량이 쫙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온 세금은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결국에는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신향과 구향이 싸워. 자, 이거 뭐라 그래? 향전, 전쟁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향전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향촌사회의 질서의 변화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사회 변혁의 움직임. 자, 639페이지로 가봅시다. 사회 변혁의 움직임. 자, 지금이 언제야? 지금이 세도정치 시기, 그러니까 190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900년대가 아니라 19세기, 18세기니까 1800년대. 자, 지금이 세도정치 시기, 엉망진창이죠, 정치가. 꼭 이럴 때는 또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꼭 이럴 때는 또 흉년과 가뭄이 들고, 꼭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1800년대에 콜레라가 유행을 하기도 해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자, 농민들은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믿죠. 막 새 세상이 열리고 막 이 세상이 망할 거고 예언서 이런 걸 막 사람들이 맹신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639페이지 보시면 사회 불안이 심화되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민심의 불안, 그래서 비기라는 건 비밀스러운 기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 예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기나 도참설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안으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필 그때 밖에서도 이런 불안 요소가 등장을 해요. 그 밖에서 나타난 불안 요소가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양선, 다른, 양, 모양이, 즉 모양이 다른 배를 얘기하는데, 이 모양이 다른 배가 실제로는 서양의 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의 뭐 상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서양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순히 그냥 무역, 통상 이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끔 얘네들이 이제 물을 좀 구할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배에서 내려서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노략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1830년대부터 영국의 아머스토라는 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양의 배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83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보고 단순히 그냥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노략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양설의 출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도적, 먹고 살기 힘들면 백성들이 농토를 떠나겠죠. 이제 이런 농촌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도적대가 되거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도적대들이 유행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꼭 이럴 때는 어딘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때 되게 유행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유행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언서. 자, 이 조선 후기의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감록. 자, 640페이지 보시면 정감록이라고 나와 있죠. 이때 제일 유행한 책이 정감록인데, 이 정감록에서는 앞으로 이 왕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유행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씨 왕조지, 이씨 왕조가 곧 망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씨 왕조가 망하지, 그러면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타나서 정씨 왕조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정도령이 나라를 이제 몇백 년간 지속을 하겠죠, 정씨가. 자, 그러다가 가야산에서 조씨가 나타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씨 왕조가 끝나면 다시 뭐 범씨, 왕씨 이래서 쭉 앞으로의 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예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되게 먹고 살기 힘들지, 어디 가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냐,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들거나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10군데 정도 소개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정감록이 얼마나 유행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정감록만 보고 아예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아예 가족들 싹 데리고 이사를 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이 민간 사이에 유행했던 게 바로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죠. 자, 그 다음에 정감록 말고 밑에 보시면 무격신앙과 미륵신앙,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게 된다. 무격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무당이 뭐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무당, 점을 치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륵신앙.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우리를 미륵불이라는 부처가 구원하러 올 거다. 그게 미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중에 하나죠. 불교 사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무격신앙과 미륵신앙이 막 확산 유행되기도 하더라. 자, 밑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진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운주사 와불이라고 나와 있죠. 전설에 의하면 이 와불은 누워있는 부처를 와불이라 그래요. 자, 와불이 일어나는 그날 이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예언도 나타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운사 도소란 마해불이라고 써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운사 도소란 마해불의 명치, 원래는 배꼽이라고 하는데 명치께 가슴 여기쯤이죠. 여기쯤에 배꼽에 비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조그만 감실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비밀스러운 기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기를 여는 날, 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세상이 망한다.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뭐 예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죠.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딘가 막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데 없고 하니까 이런 걸 믿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기도참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뭔가 종교다운 종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종교다운 종교는 뭐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종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 자,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는 천주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는 동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천주교의 전파 보도록 합시다. 천주교의 전례. 자, 그래서 천주교. 자, 천주교는 17세기 청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17세기에 청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책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천주실의라는 책이에요. 자, 청왕래 사신들이 전례를 하게 되는데 천주실의라는 책을 처음에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딱 가지고 들어오자 책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서양의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책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서양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학으로 처음에는 수용하게 돼요. 이거 서양의 학문이구나. 자, 이거를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이거 받아들이고 하는데도 조금 그냥 내버려 두고 묵인했던 건 그냥 서양의 학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앙이 됐어요. 신앙화된 거는 18세기의 정조 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신앙이 돼버렸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서학이니까 양반들 중심으로 공부를 했겠죠. 공부해보니까 요 안에 무슨 교리도 막 나오고 막 뭐 천주님도 나오고 막 거기서 이제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종교로 믿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초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뭐 이벽,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청나라로 가서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세례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처음으로. 자,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는 누구냐? 최초의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오면서 조선 천주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으로 하면 천주교회가 성당이 되겠죠. 이제 천주교니까.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때 주로 이렇게 천주교를 신앙으로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 남인들이에요. 남인, 뭐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 서민 등이 수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양반 중에서는 누가 수용을 했냐면 남인이 주로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남인 같은 경우는 정조가 예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조는 남인을 많이 등용하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정조 때는 이런 종교가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 내버려 뒀죠. 내가 예뻐하는 애들이 믿는 거네? 뭐 공부하는 거네? 내버려 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천주교의 교리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 우리나라와 배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해를 받게 되는데 박해에서 원인, 박해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평등 사상.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인데 당연히 천주교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전례 문제예요. 전례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교, 제사, 의식을 우리나라에서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여러분 혹시 천주교 믿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교, 뭐 어떤 전통 이런 거랑 굉장히 타협을 좀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절만 하지 않으면 추도식 같은 건 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천주교회, 말하자면 교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타협 없음. 이런 천주교 교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이런 유교 제사 의식을 못하게 했었고 그러면 유교 제사 의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를 곧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나라나 왕조나 우리 조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유교에서는 당연히 조상을 섬기는 거고 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 대한 왕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충될 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평등 사상하고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니까 거기에다가 전례 문제, 제사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박해,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 가장 대표적인 박해에서 일단 최초의 박해부터 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박해 중에 하나는 신해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해 박해부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신해 박해는 정조 때 있었던 박해예요. 자, 정조는 비교적 남인이 믿었기 때문에 묵인했다며, 네, 묵인했어요. 웬만하면 묵인을 했는데 요 사건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너무 심각해.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뭐냐?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진산 사건. 그래서 요 진산 사건이 신주 소각 사건이에요. 자, 진산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진안 금산쯤 되니까 이때는 전라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충청 전라 딱 중간쯤 되거든요. 자, 이 전라도의 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지충과 권상현 서로 사촌이었는데 이 사람 중에 윤지충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였던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죠. 뭐라고 했냐면 신주를 소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고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유언과 천주교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게 된 거고 그때 신주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신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위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딱 놓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건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이거 이제 제사 의식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신주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이 당시 양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윤지충과 권상현을 잡아와요. 전라도 가명으로 잡아왔겠죠. 전라도 이제 도청으로 전주에 있는 그래서 그 전주의 남문 밖에서 이 두 사람들을 처형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종교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요 윤지충과 권상현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고 지금은 그 자리에 성당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전주 여행 가게 되면 그 왜 한옥마을 같은 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보면 전동성당이라고 해서 되게 예쁜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이 이 사람들이 처형당한 그 장소 거기에다 이제 성당을 세우게 되죠. 자, 어쨌든 윤지충과 권상현이 이제 신해 박해.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박해가 신유 박해. 자, 신유 박해는 순조 때. 자,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고 정순왕후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에
정순왕후는 노론 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박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박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양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박해가 바로 신유박해고, 그 다음에 이 신유박해 때 신유박해가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요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요 상황을 하얀색 비단에다 전부 다 적어서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서양인 주교에게 보내서 이 상황을 알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거를 비단에 써서 편지를 보내다가 발각된 사건, 그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유박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와 연결된 박해죠. 자, 이거 말고도 기해박해, 병호박해, 그리고 가장 대규모의 박해가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무슨 박해? 병인박해. 병인박해에서는 프랑스 선교사 9명하고 우리나라 신도 약 8천여 명을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박해가 가장 대표적인 박해가 바로 병인박해, 제일 규모가 큰 게 이런 박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641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천주교는 서학으로 소개되었다가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승훈이 처음으로 영세, 세례를 받고 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뭐가 있냐? 거기 보시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 평등사상, 내세사상 이런 것들이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됐고요. 거기 보시면 가로 2번, 가로 3번은 이제 박해라기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적발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조적발 사건이랑 반회 사건 이런 거는 천주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뭐라고 하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보는 걸 미사를 드리다가 걸린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추조적발 사건과 반회 사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해라기보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하다 걸리거나 미사로 걸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박해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한 장 넘기시면 대대적인 박해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 보시면 자, 진산 사건, 아까 윤지충 권상현,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유박해는 순조 때 노론 벽파가 집권을 하면서 등장하게 된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의 유배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정약용은 이때 유배를 떠나서 약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배에 당한 박해가 바로 신유박해인 거고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19세기로 넘어가면 조선 교구의 성립, 조선 교구,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조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선 교구의 설립, 그래서 뭐 정하상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자, 교구가 설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19세기에 조선 교구가 설립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해박해. 자, 기해박해 때는 정하상 등의 천주교 신도들과 프랑스 선교사 신부 2명이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기해박해고, 자, 그러면 정하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죠. 정하상이 누구냐면 정약용의 조카이면서 그다음에 신유박해 때 정약용의 형이 하나 죽거든요. 그게 정약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하상의 천주교 변호. 자, 아까 기해박해 때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상소를 올렸어요. 말하자면 천주교를 변호하는 글을 올리게 되거든요, 임금에게. 그 글이 거기 보시면 상제상서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올려서 천주교를 변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뭐라 그랬었냐면 병인박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박해들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박해를 당했어.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됐어? 그래도 확대되는 중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는 이렇게 여러 번의 박해를 통해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동학이죠. 동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학은 주로 농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가 되는데 왜냐하면 천주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주로 농민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는 뭐냐? 동학이죠. 그래서 동학이 널리 전파가 되더라. 농민들 사이에. 자, 그러면 동학은 창시. 자,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야? 자, 몰락 양반이었던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1860년에 경주 지역에서 창시를 하게 돼요.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막 떨리더니 어디서 목소리가 막 들렸어요. 계시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줄줄줄 뭔가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최재우는 그런데 나라의 탄압을 받게 돼요. 최재우가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 동학과 관련해서 1864년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탄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때 탄압을 받았던 죄목이 뭐냐면 혹세무민이에요.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너는 왜 백성들 꼬셔서 세상을 어지럽히냐? 이런 게 이제 혹세무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혹세무민의 죄를 쓰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최재우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동학이란 종교를 정리 또는 전파 이걸 시킨 건 누구냐면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죠. 자, 이대 교주가 누구냐? 최시영이에요. 그래서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하게 되는데 자, 이때 교리를 정리하면서 책을 펴냈겠죠. 그래서 자, 동경대전은 한문교리집이에요. 한문교리를 정리한 동경대전. 자, 그다음에 용담유사는 한글포교가사집.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교단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포접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교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접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접주가 우두머리죠. 그 지역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교단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한 건 결국에는 누가 한 거냐? 최시영,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최재우, 최시영, 그 다음에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학까지. 자, 한번 나머지 볼까요? 동학의 교리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자, 동학의 교리 및 사상 6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었냐? 유불선 천주교. 유교, 불교, 선이 도교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천주교까지. 자, 그래서 교리는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까지를 모두 합쳐서. 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의 사상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시천주와 인내천을 강조한다.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를 그냥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한울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한울림을 모신다. 시천주.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시천주와 인내천을 강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거 샤머니즘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요 동학에서는 부적이 있고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적을 붙이면 되고 실제로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 총알이 나를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은 무속신앙 같은 미신 같은 걸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학. 거기 보시면은 궁궁을을이라는 부적 하나씩 집에서 써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궁궁을을 써서. 근데 원래 이거 부적을 쓰려면 원래 이게 쓰는 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구할 수 없어. 그래서 효력이 없어. 그냥 빨간 펜으로 쓰면 효력이 없어. 원래는 이게 원숭이 피로 쓰거나 뭐 이런 걸로 써야 되거든.
어디 가서 원숭이를 잡아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혹시 구하게 되면 나도 한 장 써주고. 알겠죠? 같이 한번 잘 소원 좀 들어주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적 성격. 이게 동학은 단순히 종교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은 사회운동적 성격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광제창생, 사인여천. 자, 그러니까 뭐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후천개벽. 이 나라는 운수가 끝났다. 앞으로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게 사실 종교는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국안민.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동학이 종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이거는 사회운동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조가 최재우예요. 최재우가 동학을 만든 1대 교주. 교조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2대 교주인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단 정비 포접제. 그래서 동학이 널리 퍼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농민의 한거 나와 있어요. 농민의 한거까지 봅시다. 자, 농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언제냐? 세도정치 시기죠. 세도정치 시기여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여러분 646페이지 펴보시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정. 자, 우리가 삼정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삼정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삼정은 전정, 전세. 그 다음에 군정, 군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곡. 자, 봅시다. 전세는 우리가 예전에 18세기 후반에 만약에 1결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금 얼마 내야 되냐 계산 다 했었죠. 얼마 내면 되냐면 20.2두.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칠 때 20.2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100두 이상을 걷어갔다. 5배 이상 걷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정은 원래 몇 필만 내면 돼요. 한 필. 성인 남자 한 명당 1년에 한 필씩만 내면 되는데 이거를 또 죽은 사람한테 부과, 아직 어린아이한테 부과, 설령 도망을 갔다. 그럼 이웃한테 내라, 친척한테 내라. 자, 백골지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그 다음에 뭐 마감채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의 문란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는 고리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환곡. 그렇죠? 환곡이 제일 힘들어 내기가. 자, 지금 여러분 6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정의 문란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보시면 진결, 은결, 도결, 백지징세 이런 이제 어떻게 이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을 몽땅 걷는 걸 말하는 거고, 군정의 문란에서는 우리 금방 한 거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것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은 늑대, 반작, 분석, 허류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을 내는 삼정의 문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겠죠. 조세를 거부하거나 뭐 정 안 되면 도망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안 되겠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다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밀란. 드디어 이제 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조선 후기에 제일 대표적인 밀란 두 개. 제일 대표적인 밀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은 이 밀란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밀란이 홍경래의 난이에요. 첫 번째 밀란이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 자, 모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밀란의 원인은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횡포, 삼정의 문란. 그런데 홍경래의 난은 그 탐관오리 횡포, 삼정의 문란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중요한 건데, 자, 원인은 당연히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탐관오리의 횡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홍경래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두시면 되죠. 그게 뭐냐면, 자,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이죠.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이에요.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이다. 자,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관서지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북지방, 평안도, 관서지방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도로 하면 여러분 책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지도로 하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실제로 이 홍경래가 차지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요 청천강 이북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지역. 지도가 너무 코딱지만 해? 뭐 5배 확대? 뭐 뭘 원해? 몇 배 확대를 원해요? 이렇게 10배 확대. 자, 여기에서 요 지역이 평안도. 요 지역이 평안도. 그다음에 관서, 서북지방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 지역에 대한 이 조정에서의 차별 대우 때문이고요. 특히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이 어디야? 한 5개월 정도 점령한 지역이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청천강 이북 지역. 요 지역을 홍경래가 점령했었어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했었다. 여기가 바로 평안도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건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왜 차별 대우가 심했냐면 평안도 지역은 사실 원래 여기 산맥이 엄청 많아요. 산지가 많아.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란 나라에서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 산지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 여러분 알죠? 조선에서 상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위치는 뭐였냐면 사농공상 끝에 말업이라고 하면서 천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도 이제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실제로 과거 합격자 수도 굉장히 조금이고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죠. 고위관직에 오르는 사람도 많이 없고. 자, 그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특히 홍경래는 몰락양반, 과거 시험 준비를 계속하던 몰락양반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역에 뭐 광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포섭해서 상인들, 중소상인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자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농민, 몰락양반 이런 사람들을 쫙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특히 중소상인들도 여기 많이 참여했던 이유는 지금 세도 정치 시기잖아요. 세도 가문들이 요 지역이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요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결국에는 홍경래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 거고, 자, 그렇게 시작된 봉기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체크했던 그 지역을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 동안 점령했다가 결국에는 진압된 봉기. 자, 648페이지 보시면 전개 봅시다. 원인 우리 체크했고요. 자, 홍경래 우군칙 등의 지휘 하에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했고 가산에서 일으켜서 정주성을 점령을 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약 5개월 동안 점령했던 봉기가 바로 홍경래의 난이다. 자,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밀란의 선구적 역할. 쉽게 말하면 초기의 밀란이라 이 말이. 이제 밀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일어난 밀란, 거의 초기에 일어난 밀란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홍경래의 경문.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홍경래의 경문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임술농민 봉기로 갑시다. 자,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역시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술농민 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난 봉기죠. 임술년이 1862년이에요. 그래서 요 임술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봉기가 저기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1년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기를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된 곳은 단성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로 퍼지게 되는데 이 진주에서의 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죠. 자, 그래서 진주에서의 봉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주에서의 봉기의 원인은 경상우병사 백낙신 때문에. 경상우병사는 벼슬 이름이에요. 백낙신. 그 다음에 진주목사 홍병원. 진주목사 홍병원 때문에. 그러니까 백낙신과 홍병원 같은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주도하게 돼요. 몰락 양반 유계춘의 주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년 내내 봉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요 진주 지역에 안핵사. 안핵사는 뭐냐면
이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임시 관리가 파견돼서 농민들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네 힘들었지? 뭐를 고쳐줄까? 이러면서 농민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규수 어디서 배웠냐면 근현대사 시간에 개화사상가 그때 한번 나왔어. 박규수, 오경성, 뭐 유홍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있을 때 우리가 배 하나 홀라당 해먹었잖아요. 불태워 먹었지. 그때 평안도 감사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이면서 개화사상의 이제 선구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안핵사로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달래고 그래 그럼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줄게. 자, 그래서 설치했던 게 삼정이정청이에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었죠.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이에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했었죠. 임시관청을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암행어사도 파견했었죠.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일단 삼정이정청 설치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암행어사도 결국에는 나쁜 탐관오리 효과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개선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개선된 거는 별로 없는. 자, 여러분 책에는 시험에는 요게 나와요. 삼정이정청의 설치. 자, 삼정이정청의 설치는 홍경래 은한 직후에 설치됐어요. 임술농민본기 직후에 설치됐어요. 임술농민본기 직후에. 시험에는 그게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삼정이정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649페이지 우리 금방 살펴봤네요. 단성에서 시작, 진주로 파급, 전국으로 확산. 특히 여기서는 백낙신, 홍병원 그리고 유계춘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대책 볼까요?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요게 이 임술농민 봉기 때구나. 하지만 효과는 없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점점 농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구나. 의식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대 태동기의 사회 파트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후에 와서 근대 태동기의 문화를 들어가도록 할게요.